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국제정치학 수업 시간입니다. 어디 보자. 마스크 벗어도 되겠죠? 예. 요즘 학교 수업도 마스크 벗고 하는데. 자, 일단 오늘 뭐 첫 수업 시간이고 여러분들한테 진도 나가기 전에 간단하게 제 소개하고요. 그리고 나서 1년 동안 이제 우리 커리큘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 들어갈게요. 제 이름은 김성현이고요. 예,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을 하고 학부 4학년 2학기 겨울방학 때 졸업식 직전에 이제 프랑스로 건너갔어요. 프랑스로 가서 석사 과정에서는 이제 정치학 석사를 받았는데 파리 낭테르 대학이라고 하는 학교, 파리 이제 낭테르 대학 우리가 10대학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가서 이제 그 국제정치 쪽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연구 주제는 뭐였냐면 안보 쪽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공부하다 보면은 이제 쭉 이제 그 얘기 나올 텐데 제가 석사 과정 때 이제 썼던 그 논문이 뭐냐면은 이제 탈냉전 시대에 나토의 재조직과 유럽 안보라고 하는 걸 중심으로 해서 유럽에서 안보 개념 자체가 어떻게 재구성되는가. 과거에서는 여러분 이제 주로 나중에 우리가 이제 신안보 개념 이런 거 갖다 얘기를 할 때 되게 이제 자세하게 나오게 될 텐데 과거에는 안보라 그러면 우리가 국방을 갖다 중심으로 해서 영토와 국민을 갖다 보존하는 것을 안보라고 얘기를 했다면은 이제 냉전이 끝나고 말이야. 냉전이 딱 끝나는 상태에서 나토가 이제 존재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소련과 공산권을 갖다 군사적으로 억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 기구가 나토였는데 나토가 이제는 적이 사라졌으니까 해체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주장들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90년대 중반 무렵이에요. 자, 이때 이제 미국 애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극복을 하냐면 안보 개념을 살짝 바꿉니다. 안보 개념을 과거와 같은 어떤 내셔널 디펜스, 그러니까 영토와 국민을 갖다가 무력으로서 이제 사수를 갖다 하는 이런 안보 개념이 아니라 새로운 안보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바로 어떤 것들, 범죄라든가 이민이라든가 마약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새롭게 안보 개념으로 넣어야 된다. 나중에 우리가 이런 개념을 포괄 안보라고 하는 개념으로 배울 거예요. 이 개념이 95년도에 막 만들어지던 때였었어요. 그래서 그 과정을 갖다 이제 분석을 갖다 해서 이제 석사 과정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보 문제에서 이제 그 안보 개념의 재구성 이걸 중심으로 해서 유럽 안보를 다뤘었고요. 그다음 이제 그 프랑스 같은 경우는 석사 맞춘 다음에 곧바로 박사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초급 박사라고 불리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어졌는데 대의아라고 불리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거기에서는 좀 이론적인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이제 공부를 갖다 했던 대로 과거에는 국가가 중심이 돼서 영토와 국민을 갖다 지키는 이런 안보 개념을 중심으로 이제 그 국제 정치가 이루어졌다 그러면은 무슨 이제 그 탈냉전 시대에는 말이야 기업들 간의 관계 그리고 어떤 시민사회의 관계 어떤 커뮤니케이션의 망이라고 하는 것이 네트워크란 말이야. 네트워크 중심의 국제정치 질서가 등장을 하고 있다. 이 네트워크 중심의 국제정치 질서는 어떤 변화를 가지고 올 것인지 이론적으로 뭐 나중에 얘기하게 될 텐데 이제 구성주의라고 하는 국제정치 이론이 경험적인 연구를 갖다가 수행하기 위해서 네트워크 개념을 활용을 할 수가 있겠는가? 답은 아니다라고 하는 이제 그 결론을 갖다 냈었습니다. 그래갖고 이론을 갖다 이제 초급 박사에서 하고요. 박사 과정에서는 학교를 옮겨가지고 파리 정치 연구소라고 또 하고 우리나라에서 파리 정치 대학이라고 또 번역을 갖다 하는데 앵스티티 데티드 폴리틱이라고 불리는 이제 그 학교가 있어요. 뭐 프랑스에서 가장 이제 명문 대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 국제관계 학장님께서 같이 공부를 하자고 스카우트를 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박사학위를 갖다 그쪽에 가서 공부를 했는데 박사 과정에서 이제 연구한 주제는 국제 정치 경제입니다. 저는 이제 어떤 사례 연구를 갖다 뭐를 잡았냐면은 불완전 경쟁 시장. 그러니까 이제 완전 경쟁이 아니라 주로 기술력으로 무장을 하고 그다음 막강한 자금력으로 무장을 한 소수의 거대 기업들이 경쟁을 벌이는 시장. 특히 우리나라하고도 관련이 있는 시장을 갖다가 연구를 했어요. 국제 고속철도 시장을 갖다가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런 시장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시장의 논리로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들 간의 관계로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기업들 간의 전략적인 파트너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외교라든가 특히 경제 외교라고 하는 것들이 강하게 작용하는 게 원자력 발전소라든가 민영 항공기라든가 무기 시장이라든가 철도 산업이라든가 이런 주로 국책 산업하고 관련되어 있는 인프라 시장 같은 경우에 굉장히 외교가 강하게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외교하고 로비를 갖다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국제 정치 경제를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점점 이 이제 그 논문이 사회학적으로 넘어가는 거야. 국제정치학이라고 그러면 여전히 보면 국가를 갖다 중심에 놓고서 국가의 외교를 중심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국가의 이제 행위자라고 할 수 있는 외교관들이 사실상 어때? 기업의 전략가들이라든가, 그다음 또 이제 민간의 행위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많이 움직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발견을 해서 민간의 로비망을 갖다가 중심으로 해서 이 로비망에 어떻게 외교관들이 포섭되는가 이런 것들을 다뤘단 말이야. 그러니까 국제정치학적인 주제로부터 좀 많이 벗어났죠. 고민을 갖다 하다가 이제 원래 내가 프랑스 유학을 갖다 결심하게 될 때 피에르 브루디에라고 하는 사회학자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프랑스로 가게 됐는데 브루디에라는 학자한테 글을 보내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도 고칠 것이 없으니까 그대로 들고서 사회학으로 전공을 바꿔서 와라. 그래가지고 그쪽 학파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 논문을 갖다 완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귀국을 했고 그동안 이제 귀국해서 한 연구 분야는 뭐냐면은 안보 분야보다는 주로 정치 경제 쪽으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갖다 표준화시키는 행위자들이 누구인가?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특히 내가 관심 있는 글로벌 스탠더드는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경제적 스탠더드. 이게 월드뱅크하고 IMF를 갖다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표준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만들어진 표준들을 갖다가 각 나라의 행위자들이 어떻게 가져다가 활용을 하느냐, 특히 자신들의 권력을 갖다 증진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활용을 하는가, 이걸 갖다 다뤘어요. 특히 이제 제가 관심 있는 건 뭐냐면 그 월드뱅크 IMF에서 신자유주의적 경제 패러다임이 스탠다드가 되고 그 스탠다드가 시민사회 안에 침투해 들어가는 과정, 특히 많은 NGO들이 상당히 영리화가 되면서 그러면서 특히 개발협력 분야에서 NGO들 같은 경우는 정말 영리화가 많이 되었거든. 그래서 시민사회가 어떻게 신자유주의에서 붕괴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그런 식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이게 브루드의 사회학의 특징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다음 또 외국 학자들하고 또 이제 같이 수행을 갖다 한 연구가 있는데 법률의 표준화입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로스쿨이라든가 로펌 중심의 그런 체제로 지금 그 사법 체제가 바뀌었는데 이게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라 라틴 아메리카, 일본이 걸었던 길이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걷고 있는 길이란 말이지. 이게 그냥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존에 이제 유럽 중심의 그런 이제 상당히 공공성을 갖다 강조하는 법률적 표준이 그다음에 이제 그 신자유주의 정치 경제가 확산이 되면서 그러니까 상업 중심의 그러니까 미국식 이제 그 법률 표준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표준이 바뀌게 되는 과정에 있어서 국제기구를 장악하기 위한 그런 이제 싸움들도 되게 많이 벌어졌고, 그다음 또 미국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 같은 것들도 벌어져서 법을 수출합니다.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경우가 로앤디벨로프먼트라고 하는 운동을 통해서 표출되기도 했었죠. 자, 그 결과 이제 많은 나라들이 미국식 표준을 갖다 따르게 되면서 기존에 있던 유럽식 전문성을 갖다 보유하고 있는 법률가들과 그다음 새로운 이제 미국적 이제 법률 전문성을 갖다 보유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권력 투쟁을 벌인단 말이야. 그게 바로 어떤 식으로 나타나? 여러 나라에서 사법 개혁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 학자들하고 공동으로 책을 집필했어요. 특히 이제 멕시코라든가 그다음 유럽 연합에 있는 여러 나라들, 그다음 또 한국 쪽, 아시아에서는 한국 쪽에 대한 이제 챕터를 갖다가 내가 맡아가지고 그런 현상들이 우리나라 법률의 장애 개혁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했습니다. 내 나름대로 이제 국제 정치학에서 보면 이제 구성주의적인 접근. 나중에 제가 이제 국제 정치학에서 구성주의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갖다 신랄하게 비판을 하겠습니다만은 좀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이제 국제 정치의 이제 구성주의를 갖다 좀 대체하는 이런 연구들을 갖다 지금까지 좀 수행을 갖다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습니다. 자,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1년 동안 우리 커리큘럼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를 갖다 좀 해보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이제 국제 정치 기본 강의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교재 하나를 갖다 정말 이제 기본이 될 수 있는 교재 하나를 갖다 잡아서 기존에 출판된 책들을 하나 선정을 해가지고 쭉 읽으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주는 이런 수업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것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만은 사실상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 예비 순환부터 이제 공부를 갖다 하시는 것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는 기본 수업이 없이 곧바로 예비 순환부터 이제 수업을 했었거든요.
자, 예비순환에서는요, 우리가 이제 지금 예비순환을 하잖아. 예비순환에서 뭐를 공부할 거냐? 예, 국제정치학의 기본 이론들과 중요한 쟁점들을 중심으로 해서 포괄적으로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국제정치의 양상들을 갖다 우리가 쭉 한번 이제 그 이론과 그다음 또 이제 현실을 갖다 중심으로 훑어볼 거예요. 교재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앞부분에는 쭉 우리가 이론 중심으로 공부를 갖다 합니다. 예, 중간중간 사례도 나옵니다만은 그러다가 저 뒤쪽에 가게 되면 앞에서 학습을 한 예, 이론을 갖다 가지고 현실에 적용을 해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쟁점들을 갖다가 설명을 하는 일종의 기존에 출판되어 있는 논문들을 갖다 중심으로 우리가 또 학습을 하는 시간이 있어요. 언제 어디부터? 154페이지부터. 154페이지부터는 이론을 갖다가 적용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학습을 하게 되는 이론을 활용을 해서 국제정치의 여러 문제에 어떻게 학자들이 적용하고 있는가, 여기서부터는 내가 쓴 게 아니야.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라고 불릴 수 있는 우리나라 학계, 국제정치학계의 유명한 사람들이 쓴 논문들을 갖다가 요약을 해갖고 이론과 그다음 이제 현실을 갖다 접목시키는 이런 이제 트레이닝을 갖다가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예비순환의 이론 공부가 끝나게 되면요, 외교사 공부를 갖다 우리는 예비순환하고 일순환 때예요. 왜냐하면 그때가 시간이 제일 많거든요. 지금 이제 예비순환이 우리가 24회로 잡혀 있는데 가면 갈수록 일정이 줄어듭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1순환으로 가면 18번밖에 안 돼요. 2순환으로 가게 되면 15번 이하로 줄어들게 됩니다. 3순환 때 가면은 이제 시험 대비하느라고 정신이 없어. 그러니까 외교사를 예비순환하고 1순환 때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예비순환에서의 외교사는 서양 외교사를 중심으로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시험에 그동안 많이 출제되고 있던 것들을 중심으로 해갖고 뭐 지금 여러분 그 교재를 갖다 지금 제가 요약을 갖다 해줬습니다만은 예, 거기에 있는 내용 자체도 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굉장히 분량을 갖다 줄여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예, 쭉 설명을 갖다 할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예비순환이 끝나면 이제 1순환에 들어가게 돼요. 예, 여러분하고 이제 몇 달 있다가 1순환을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때부터는 점점 전문화가 됩니다. 우리 수업이. 그러니까 다른 이제 그 학원에서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다른 선생님도 나름 장점이 있어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학습하는 것도 좋겠지만 저는 그게 아니라 심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비순환이 끝나면은 1순환에서는 외교 정책, 특히 정치 경제와 관련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에 놓고서 예, 여러 가지 이론들을 활용을 해서 외교 정책, 정치 경제의 정책 예, 이런 것들에 관련된 굉장히 많은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쪽 파트에. 국제정치학에서는 외교정책론이라고 하는 분야가 따로 독립되어 있어요. 국제정치 이론과 외교정책론은 따로 떼어놓고 연구를 갖다 하시는 분도 많단 말이야. 최근에 외교정책론하고 관련된 시험 문제들이 몇 번 나온 게 있었단 말이지. 무슨 뭐 이제 양면 게임 이론이라든가 무슨 뭐 선출인단 이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온 것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외교정책 파트를 1순환 때 따로 떼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예, 외교정책적으로 전문화가 되고 정치경제를 이때 이제 우리가 심화시키는 학습을 할 거예요. 예, 그리고 외교사를 갖다가 이때 이제 동양 외교사를 갖다 중점적으로 다루고, 예, 학생들이 또 이제 과거에 이제 수업 들었던 학생들이 많이 원했던 게 있어. 냉전사 수업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갖고, 예, 동양 외교사하고 냉전사를 갖다가 1순환 때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자, 2순환이 되면요. 2순환 때부터는 여러분 진짜 이제 그 국제정치학의 다양한 분야를 공부하게 되는데 21세기 국제정치를 학습하게 될 거예요. 냉전 이전의 국제정치학의 양상과 냉전 이후의 국제정치학의 양상이 확연하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말이야, 국제정치라고 하는 것이 여러 분야로 이제 확산이 되게 되면서 과거에는 국제정치, 그런 외교관, 외무부 이런 행위자가 머릿속에 딱 떠올랐다 그러면은 지금은 개인이 트위터를 갖다 가지고서 외교를 갖다 수행하는 이런 시대가 됐단 말이지. 여러분 이제 제가 프랑스에서 공부할 때 리우또라고 하는 이제 강사님이 계셨었는데 이분이 옛날에 했던 연구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얼마나 재미있는 경험적인 연구를 했냐면 여러분 월스트리트에는 애널리스트들이 있잖아. 그렇죠? 증권 분석가들. 유명한 증권 분석가는 그 사람이 곧 위기가 온다 그러면 위기가 실제로 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위기가 오지 않을 상황도 이 사람들은 위기로 만들어낼 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국제정치에서 개인의 영향력도 상당히 강해지고 있고 또 NGO들이라든가 그다음 또 기업들이라든가 최근에는 여러분들 외교의 민영화까지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즉 뭐냐면은 기존에 있던 외교 공관들이 하던 업무 같은 것들을
이 민간 기업인들한테 위탁을 갖다 하는 이런 일도 나타나고 있어요. 많은 나라에서 외교관들의 구조조정, 그리고 외교 그 사절단들의 통폐합이라든가 이런 현상들이 지금 일어날 정도로 해갖고 세계가 굉장히 급격하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해가는 세계에서 안보의 문제는 어떤 식으로 지금 조명되고 있느냐, 새로운 안보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다음 또 뭡니까? 정치 경제는 또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느냐, 더 나아가 가지고 이제 시민사회, 그렇죠? 시민사회는 또 21세기 정치에서 어떤 역할을 갖다 하느냐, 특히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은 아시아에서 또 어떻게 벌어지고 있느냐, 굉장히 이제 탈냉전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새로운 그런 주제들을 우리가 이순환 때 다루게 되는데, 여러분 겁먹지 마세요. 이순환 때 되면 여러분들한테 논문을 쉬운 6개, 쉬운 7개 정도를 학습시킵니다. 이순환 때는 철저하게 논문 중심으로 갑니다. 지금 얘기했던 여러 분야, 각각의 분야에서 한 가닥씩 하시는 전문가들이 발표한 그런 논문들을 여러분 논문을 갖다가 수십 페이지 되는 걸 여러분한테 읽으라고 하면 시간도 낭비가 되고 그다음 또 이제 어렵잖아, 그렇죠? 그래서 저는 논문 같은 것들을 내가 다 요약을 해요. 덜어낼 거 다 덜어내고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것만 뽑아가지고 학습을 갖다 합니다. 그러니까 50개 정도를 우리가 학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공부를 마치고. 그다음 이제 삼순환 때가 되면은 삼순환 때는 총정입니다. 예비순환부터 시작해갖고 이순환 때까지 공부를 갖다 했던 내용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총정리를 하고 매일매일 이제 모의고사를 봐야죠. 정말 이제 시험 대비하는 그런 반이다 보니까 매일매일 이제 모의고사를 갖다가 이제 상당히 난이도가 높게 그래갖고 보게 될 겁니다. 물론 모의고사는 우리가 본격적으로 일순환 때부터 모의고사를 봐요. 점점 이제 일순환 때는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그리고 이순환 때는 이틀에 1번 정도, 삼순환 때는 매일매일 이제 시험을 갖다 보는 이런 이제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자, 1년 동안에 이제 우리 수업 계획은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그 각각의 이제 그 1순환, 2순환 때부터는 전문화가 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걸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요. 자, 오늘 첫 수업 들어갈게요. 자, 국제관계란 무엇인가 교재를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고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국제정치학, 국제정치학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학계에서는 국제정치학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낯설어해. 국제정치학계에서는 왜? 국제정치라고 하는 말이 상당히 지금 퇴색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 그런가? 자, 여러분 국제정치는 인터내셔널 폴리틱스잖아. 과거에는 우리가 국제적인 일을 갖다 다룬다, 연구한다 할 때는 대체로 인터내셔널 국가들 간에, 그쵸? 국가들 간에 정치 현상에 한정을 해서 연구하는 것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주로 뭐 국제정치에서 국가들 간의 관계가 아닌 것들은 주로 연구의 대상이 되질 않았었어요. 이게 최근까지 그랬습니다. 그 냉전 시대가 끝나기 전까지 주로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로 정치적인 것을 다룬다, 정치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이 워낙에 범위가 큰데 주로 국제정치학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말하는 정치적인 거라고 하는 건 주로 뭐 안보 문제를 중심으로 다뤘단 말이야. 군사 안보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즉 과거에는 인터내셔널 폴리틱스라고 하는 연구의 핵심은 국가들 간에 벌어지는 어떤 군사 안보 전략적인 관계, 그렇죠? 또 전쟁을 억제하기 위한 어떤 외교적인 협상, 이런 것들로 한정을 가서 다뤘던 이런 시기가 있었는데, 자, 앞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냉전이 막 끝나고 말이야. 안보 논리가 굉장히 약화가 되고, 그 다음 또 어때요? 적이 사라진 그런 상태에서 경제적인 관계가, 그러니까 안보 문제보다는 경제적인 문제가 보다 이제 국제정치의 중심으로 등장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바운더리를 넘어서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주로 뭐야? 주로 경제를 갖다 중심으로 한 관계들, 환경을 갖다 중심으로 한 협력들, 이민자 문제, 조직범죄 문제, 자,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게 되면서 이거 우리가 폴리틱스라고 하는 말로 한정하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서 뭘로 바꾸는 거야? 인터내셔널 릴레이션스라고 하는 말로 바꾸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국제관계란 말을 갖다 학자들이 더 많이 즐겨 씁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국제관계란 무엇인가 여기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단 그 위에다가 조그맣게 이제 그 여백에다가 그 제목 밑에 여백에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일단 정치에 대하여 이렇게 이제 부제를 한번 다뤄보세요. 예, 정치에 대하여. 자, 우리가 정치를 갖다 얘기할 때 정치가 뭐냐, 물론 굉장히 많은 정의가 있어요. 근데 나는 동의하지 않지만,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지만, 정치학계하고 국제정치학계에서 공이 쓰고 있는 정치의 개념은 데이빗 이스튼의 정치 개념입니다. 자, 저 밑에 가면 나올 거예요. 미리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할게. 데이빗 이스턴이라고 하는 사람이야. 원래 이 사람 비교정치학자, 국제정치학자는 아니고, 자, 이 사람은 정치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기능으로 파악을 해. 옛날 사람들은 정치는 하나의 목적이었어. 자, 말이 어렵죠? 자,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치는 인간을 뭐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만들어주는 즉 인간을 윤리적으로 완성시키는 목적을 갖다 가지고 있는 행위를 정치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정치는 항상 정의란 무엇인가, 그 정의를 갖다 실현시켜주기 위해서 국가는 뭐를 해야 되느냐, 통치자는 뭐를 해야 되느냐, 이런 목적을 갖다 가지고 정치를 바라봤다면, 근대 이후부터는 이런 주로 기능주의적 시각이 많이 발달을 하게 되는데, 주로 기능주의적 시각이라고 하는 건 뭐냐, 목적론하고 다르게 기능주의는 그러니까 뭐뭐를 위해 기능하는가, 뭐뭐를 위해서 작동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란 무엇을 달성시키기 위한 것이냐, 이게 아니라 사회에 뭐를 위해서 기여를 하는가라고 하는 정도, 이런 식으로 해갖고 문제의식이 바뀌게 됩니다. 자, 데이빗 이스튼이 대표를 하는 미국 기능주의에서는 정치를 뭘로 보는 거야? 가치를 적재적소에 배분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정치다. 사회에는 어때요? 가치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좋다라고 여기는 것, 이런 것들이 가치잖아. 물질적인 가치가 있고 어떤 정신적인 가치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가치를 다 구현하고 자기가 원하는 바를 다 얻을 수가 있으면은 세상이 얼마나 평화롭겠어. 근데 어때? 그 가치라고 하는 것은 제한되어 있죠. 그렇죠? 가치는 제한되어 있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가치를 갖다 획득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갈등과 투쟁을 벌이게 되잖아요. 그렇죠? 자, 정치란 뭐야? 그렇게 갈등을 갖다 벌이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다가 너는 이런 가치를, 쟤는 저런 가치를 갖다 적재적소에 배분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갖다가 완화시켜주는 것이 정치다. 정치는 모름지기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데이빗 이스튼의 정치의 개념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그렇게 적재적소에 어떤 가치를 갖다 배분하려고 할 때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순순히 따라오겠어? 아니지. 나는 더 많이 줘.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 왜 걔를 갖다 더 혜택을 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갖고 사람들이 저항을 할 수가 있잖아. 가치를 적재적소에다가 배분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어? 배분하는 사람이 권위라고 하는 게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권위와 권력의 차이점은 뭐예요? 예? 권위와 권력의 차이점은,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 나중에 국제정치학에서 권력의 개념을 되게 중요합니다. 오늘 조금 이따 저 뒤쪽 가면 나올 텐데 권력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전통에 대해 얘기를 할 거예요. 일반적으로 권력은 자, 자신의 의지를 타인에게 관철시킬 수 있는 능력입니다. 아시겠죠? 뭐라고? 권력은 자신의 의지를 타인에게 관철시킬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파워, 권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권위는 뭐냐? 권위는 뭐냐?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격을 얘기합니다. 가장 쉽게 얘기하면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을 우리가 권위라고 부릅니다. 즉 그 자격을 갖다 가지고 권력을 행사한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정당성이 부여되어 있는 권력을 갖다 우리가 권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차이점 구분할 수 있겠죠? 데이빗 이스트는 그러니까 정치를 뭐라고 보는 거야? 가치를 권위에 의해서 배분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정치다라고 얘기는 하는 거란 말이지. 자, 특히 이제 그런 역할을 갖다 담당하는 주체는 뭐야? 현대 사회에서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국가 또는 정부라고 보는 거란 말이지. 그렇죠? 정치는 결국 뭡니까? 국가의 행위고, 구체적으로 국가는 어떤 일을 하는 거야? 가치를 권위에 의해서 적재적소에 배분하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는 거라고 보는 거죠. 이게 정치의 개념이에요. 자,
우리가 그럼 국제 정치라고 부르는 건 뭐고 국내 정치는 뭐냐? 두 개는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자, 이게 되게 중요한 핵심이야. 국내 정치와 국제 정치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은 원리로 작동할까요? 다른 원리로 작동할까요? 예?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근데 대체로 국제 정치 학자들은 국제 정치라고 하는 학문 자체를 2차 대전 이후에 학문 자체를 만들어내는 거야. 자, 국내 정치와 국제 정치를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국제 정치는 국내 정치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 학문으로서 만들어낸 거란 말이지. 이게 언제? 2차 대전 이후에 국제정치학이라는 전공이 탄생하게 되는 과정에서 그런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어때? 예, 정치라고 하는 속성에서는 국내 정치와 국제 정치가 공통점이 많아요. 근데 이제 국제 정치 학자들은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을 하는 거야. 자, 이제 밑에부터 나오는 얘기가 그 얘기가 나올 겁니다. 자, 먼저 국가의 안과 밖에서 벌어지는 정치의 속성을 갖다 보면은 국내 정치와 비교해서 국제 정치는 다음에 차이점을 갖는다. 이게 누가? 예, 전통적으로 국제 정치학자들이 주장하는 바예요. 국내 정치와 국제 정치는 구분되는 점이 있다. 자, 첫 번째 차이점. 국제 정치는 국내 정치와 달리 정부 가치, 권위적이고 구속력 있는 원칙을 만들고 집행하는 중심적 권위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중심적 권위체, 권위란 말 여러분한테 얘기를 했죠. 바로 뭐 어떤 정당성을 갖다 가지고 가치를 적재적소에 배분하는 그런 이제 권력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렇죠? 이게 국제 정치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야? 정당성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국내 정치와 비교할 때 국제 정치는 상대적으로 별로 덜 중시되게 되겠지. 윤리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같은 경우가 국제 정치에서는 국내 정치보다 훨씬 중요성이 떨어지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예, 이걸 옆에다 조그맣게 써보세요. 국제 정치학자들은 이걸 뭐라고 그래? 무정부성의 가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정부 상태의 가정, 무정부 상태의 가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예, 두 번째 점에 나오는 것을 좀 더 풀어서 얘기를 해보면, 자, 국제 정치에서는 국가들이 지켜야 할 법을 제정하는 입법기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내 정치하고 차이점이죠. 국제사회에서 법은 국가들 스스로 만들고 국가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서 준수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겠어? 국가들이 지들이 법을 갖다가 만들고 그다음 지들이 준수를 할까 말까를 갖다 결정한단 말이야. 결국 여기서는 뭐? 힘을 많이 가지고 있는 국가가 사실은 뭡니까? 법을 좌지우지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힘을 많이 가지고 있는 애가 법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고, 예, 법을 지킬 것이냐 말 것인가도 약소국은 어쩔 수 없이 법을 지켜야 되는 상황이 있다면 강대국들은 우하하하하, 예, 그따위 법 나는 안 따르겠어. 그래도 넘어갈 수가 있는 게 국제 정치란 말이야. 이런 것들이 바로 뭐 무정부 상태라는 겁니다. 이게. 자, 국제법 역시 개별 국가들이 필요에 따라서 스스로 만든 것이며, 자, 필요에 따라 밑줄 쫙 치시고 여기다 뭐라고 첨언을 하시냐면, 예, 국가들이 이익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는 다른 말로 이익에 따라서입니다. 자기한테 이익이 되면 국제법을 만들고 준수를 하는 것이고, 이익이 되지 않으면, 예, 국제법에 반대하고 그다음 또 그 준수를 안 한다는 거예요. 자, 국제법 역시 개별 국가들이 필요에 따라, 즉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스스로 만든 것이며, 국제법의 준수도 국가들의 의사에 따라서 좌우되는 속성이 강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 특히 의사 옆에다가 또 하나 더 플러스를 해봐. 의지만 갖고 안 되지. 바로 뭐 힘이 있어야지. 힘과 의지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속성이 강합니다. 아무리 자기가 국제법을 갖다가 이제 저건 우리의 국익에 어긋나니까 지키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의지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힘이 없으면, 예, 자기 의지를 관철시킬 수가 없어요. 예. 자, 또한 국제법을 위반하는 국가 및 행위자를, 예, 해당 국가의 의지에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는 사법부도 국제정치에서는 부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할 수도 있어. 아니, 국제사법재판소, 국제형사재판소, 국제인권재판소 많이 있잖아요. 있으면 뭐해?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데. 사례 한번 얘기해 볼까? 여러분, 저기 1973년도에 칠레에서 쿠데타 일어났죠. 피노체트라고 하는 독재자가, 예, 아엔데라고 민주적으로 선출된, 예, 민족적 사회주의자가 집권하고 있던 정부를 쿠데타로 전복합니다.
이때 이 쿠데타를 사주했던 게 누구야? 헤니 키신저야, 미국 국무장관. 예, 얘가 사주한 게 뻔히 다 드러났고 전 세계 미디어에서 다 이제 비판을 했던 이런 사건이었단 말이야. 나중에 칠레가 민주화가 되고 90년대에 아엔데가 유럽에서 도망다니다 체포됩니다. 체포돼가지고 이게 유럽의 법정에 서게 돼요. 서게 되는데 이때 많은 인권단체들이 뭐를 요구했어? 자, 쿠데타를 사주했던 놈도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예. 그래갖고 그 헤니 키신저 전 국무장관을 사법 유럽 이제 인권재판소에 세우자라고 했는데 결국 못 세웠어요. 이유가 뭐야? 미국 정부가 동의를 안 해주게 되면 방법이 없는 거란 말이지. 이게 국제정치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바로 봐. 국제법을 위반하는 국가 및 행위자를 해당 국가의 의지에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는 사법부도 사실상 국제정치에서는 부재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에 국제정치와 국내정치에서 서로 경쟁하는 단위들은, 경쟁하는 행위자들은 어떤 경우에는 자신들의 목적, 즉 이익을 갖다 달성하기 위해서 물리적 힘을 동원하는데 여기서도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자, 국제적인 차원에서 이것은 전쟁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나 국내적인 차원에서는 물리적인 힘에 의존한다 할지라도 상호 공멸을 전제로 한다든지 대규모 전쟁 상황 등을 가정할 수가 없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국내에서 어때? 물리적인 폭력은 어떤 혁명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쿠데타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격렬한 물리적 폭력이 벌어지지만 결국 어때? 체제 자체를 갖다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진 않아요. 근데 전쟁은, 국제정치에서 전쟁은 상대방의 주권도 박탈할 수가 있을 정도의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국제정치나 국내정치는 꼭 다른 것이냐? 아니다. 동질성도 있다라고 이제 보는 그런 시각이 있어요. 어떤 점에서? 정치의 속성에서는 동질성이 있다는 거야. 정치의 속성에서는. 자, 보세요. 국가의 안과 밖에서 벌어지는 정치 영역, 즉 국내 정치와 국제 정치 영역에서 추구하는 목적의 하나는 공의 권력의 획득이다. 국제 정치든 국내 정치든 결국 목적은 뭐야? 권력을 획득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똑같다는 겁니다. 자, 권력을 획득하고 권력을 유지하고 권력을 강화하려고 하는 것, 이게 정치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정치적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 물리적 수단이 동원될 수가 있다는 것도 공통점입니다. 물론 물리적 수단을 갖다가 동원하는 방법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물리적 수단을 동원을 해서 그 권력의 획득, 유지, 강화라고 하는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건 국내 정치나 국제 정치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물론 아까도 얘기한 바와 같이 물리적 수단을 동원하는 양상에서 차이가 있긴 합니다. 국제정치 영역에서 물리적 힘의 사용은 전쟁으로 귀결되고 국내 정치적 차원에선 무력에 의한 쿠데타나 혁명, 내전 등이 발생을 하는데 물론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떤 주권의 박탈까지 가느냐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지만 어때요? 정치적 권력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에 의해서 물리적 힘을 갖다 동원하는 데서는 국내 정치나 국제 정치가 같은 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음 두 번째, 국내 정치건 국제 정치건 국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국내 정치든 국제 정치든 국가는 적극적이고 항구적이고 직접적인 주체이고 행위를 함에 있어서 굉장히 적극적인 행위를 하고 지속적인 행위를 하고 직접적인 활동을 하는 행위자고 개인과 다른 정치적 결사체나 집단 등은 부분적이거나 일시적이거나 간접적인 주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국내 정치나 국제 정치나 국가라고 하는 적극적인 행위자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 여기서 공통점이 있다는 거고요. 다음 데이비드 이스튼의 정치 개념 나오죠. 자, 데이비드 이스트는 정치를 사회를 위한 가치의 권위적 배분, 여기다 말을 더 추가하면 배분 기능입니다. 배분 기능. 이걸로 정의를 했습니다. 이걸 누가 한다는 거야? 결국 이런 기능을 수행하는 행위자는 누구? 국가일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죠. 자, 국제 정치에서 국가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자유와 안전입니다. 그렇죠? 국가들이 가장 중시하는 건 뭐야? 결국은 주권을 보호하는 거예요. 자유는 자유와 안전은 결국 뭡니까? 주권이 상실되면은 보장할 수가 없는 거야.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유와 안전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건 주권을 사수하는 것이 국가들의 첫 번째 목적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곧 독립적 생존권의 문제이며
통상 자기보전, 국가안보, 사활적 이익 등의 개념으로 표현됐습니다. 자, 더 쉽게 얘기해 볼게. 결국 뭐? 자, 국가는 뭐를 추구하는 거야? 자유와 안전을 추구하는데 결국 자유와 안전은 주권을 통해서 보장되는 거죠. 그렇죠? 주권을 사수한다는 문제는 국제정치적 용어로 얘기를 할 때 자기보전, 국가안보, 사활적 이익의 사수 등등으로 표현된다는 거야. 아시겠죠? 예. 자, 이런 가치의 배분은 대개 공정성보다는 힘의 논리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이게 국내 정치에서도 사실상 보면은 차이는 있지만 국제 정치든 국내 정치든 간에 힘의 논리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국제 정치에는 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제도와 기구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차이점은 있지만 어쨌든 예, 가치의 배분은 힘의 논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점, 이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지금 동질성 얘기를 했는데 일반적으로 국제정치 학자들은 어떻게 보는 거야? 동질성보다는 국제정치와 국내 정치는 차이가 크다라고 보는 이런 시각이 지배적인 시각입니다. 자, 8페이지 가셔서 용어 문제인데 이건 별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아까 여러분들한테 국제정치와 국제관계의 차이점 얘기했잖아요. 뭐 이건 별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용어를 한번 볼게. 자, 국제정치란 말을 쓰는 사람도 있고 국제관계란 말을 쓰는 사람도 있고 세계정치란 말을 쓰는 사람도 있고 지구정치란 말을 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각각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대체로 세계정치하고 지구정치는 크게 구분 안 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일단 국제정치. 국민 국가를 기본 단위로 상정한다. 왜? 인터내셔널이잖아. 네이션이 뭐야? 국가란 말이야. 그쵸? 예, 국가들 간의 관계를 갖다가 기본 단위로 상정합니다. 국가 간의 정치, 외교, 안보 관계에 특히 주목을 합니다. 바로 이게 정치야. 외교, 안보 관계에 주목하는 게 이게 정치입니다. 이게. 둘 이상의 국가들이 자국의 외교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치, 군사 분야에서 상호작용하는 정치 현상으로 국가와 국가들 사이나 국가와 다른 단체들, 즉 국제기구, 다국적 기업, 국제 NGO 등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런 정치를 갖다가 주로 연구하는 게 국제정치학입니다. 자, 그런데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점점 국제정치가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봐봐. 국경 바깥에서 일어나고 있는 연구를 다루는 게 국제정치학이었는데, 그렇죠? 정치 문제 외에 경제 문제라든가 환경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제 정치란 용어만 갖다 가지고서는 이런 다양한 현상을 담아낼 수가 없었단 말이지. 그래서 international relations란 말을 쓰게 되는 겁니다. 자, 국제관계 international relations. 자, 여전히 국제관계에서 여기 중요한 건 뭐야? 인터내셔널이야. 국가들 간의 관계를 여전히 중시하는 거죠. 국가들 간의 관계를 중시하는데 단 연구 주제가 안보 정치 문제에만 이렇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경제, 환경 이런 것까지 다 포괄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국제관계, 정치 현상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등 대상을 확대해서 설명하는 개념입니다. 둘 이상의 국가들이 자국의 외교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 간 정치뿐만 아니라 군사 부분과 민간 부분 그리고 민간 부문들 사이에 경제, 사회 분야에서 발생하는 상호작용까지 모두 포함해서 연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 국제관계의 개념이에요. 자, 세계정치와 지구정치가 앞에 나오는 국제정치, 국제관계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뭐냐? 행위자를 국제적인 무대에서의 행위자를 국민 국가로만 한정하지 않는다는 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쯤 되면 여기서는 이제는 국가를 중심에 놓고서 연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NGO, 다국적 기업 이런 애들을 갖다 중심에 놓고서 연구를 하게 되는 거야. 이게. 자, 그럼 여러분이 또 헷갈린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 국제관계도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국제관계는 여전히 경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룬다고 하더라도 경제 문제를 국가라고 하는 관점 하에서 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 실제로 내가 연구했던 분야에 나오는 건데 1973년도 냉전이 한참 일어날 때고 지금 낡은 국제정치 개념이 지배할 때였었어요. 이때 이제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일 하나, 우리나라하고 프랑스하고 일본 사이에서 벌어진 사건 하나 여러분한테 얘기를 해볼게. 이건 내 개인적인 연구야. 73년도에 여러분 노량진역 왔다 갔다 하는 1호선 지하철이 개통이 됩니다. 이때
우리나라가 지하철을 만들 수 있는 그 능력이 안 되니까 정부에서 해외 입찰을 갖다 했어요. 그러니까 입찰로 나왔던 게 세 나라의 지하철 그 회사가 입찰을 했어. 하나는 저기 일본의 저기 미쓰비시 컨소시엄, 두 번째가 프랑스의 알스톰 컨소시엄, 세 번째가 캐나다의 봉바르디에 컨소시엄이었습니다. 얘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지하철 놓겠다고 막 경쟁을 벌였는데 이때 프랑스가 단연 이제 기술적으로 앞서 있었었고 재정적 조건을 되게 좋게 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돈이 없으니까 돈 다 빌려줄게. 그러니까 그 돈 갖다 가지고 40년 동안 천천히 갚어. 재정적 조건도 좋았고 또 더 좋은 조건이 뭐였어? 기술 이전 100% 해주겠다. 입찰에 나왔던 캐나다의 봉바르디에 같은 경우가 프랑스한테 기술을 100% 이전받아갖고 우리나라 시장에 수출하려고 나와서 프랑스 애들하고 경쟁하는 상황이었거든. 니네 나라도 그렇게 해줄게. 일본 애들은 어때? 절대 기술만큼은 너네한테 줄 수가 없다는 입장이었어요. 근데 어때? 이렇게 좋은 조건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일본을 파트너로 선택을 해버렸지. 왜? 당시 우리나라 국내 정치에서 여러분들 보면 이제 사공화국 때 이때잖아. 이때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의회에 친일 세력들이 많았다고. 당시에 프랑스 애들이 그것 때문에 기분 되게 나빠했어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어떻게 하느냐, 외교적으로 보복을 합니다. 외교적으로 어떻게 보복을 했냐면은 당시 우리나라하고 북한하고 누가 먼저 국제연합의 회원으로 가입을 하느냐를 놓고서 정말 피말리는 싸움을 92년도까지 벌이고 있었거든. 우리나라 외교의 핵심, 북한 외교의 핵심이 어떤 나라, 우리가 누가 더 동맹을 많이 끌어들여 가지고 국제연합에서 지지를 받느냐, 이 외교 싸움이 되게 치열했거든. 근데 프랑스가 갑자기 뭘 얘기를 했어? 우리가 지금까지 북한하고 대사급 관계를 안 맺었는데 한국 꼬라지를 보니까 우리하고 앞으로 협력할 가능성이 없을 것 같아. 우리 북한을 외교적으로 승인하겠다. 대사급 관계를 맺겠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해버립니다. 예, 그게 이제 르몽드 그 일면에 톱으로 실릴 정도로 굉장히 반향이 컸어요. 우리 정부에서 난리가 났지. 자, 그러니까 기업들을 갖다 일단 좀 이따 얘기를 할게.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당시 이제 그거 김종필 국무총리가 프랑스로 날아가가지고 외교적으로 이제 이걸 갖다 막으려고 노력을 했단 말이야. 노력을 했는데 당시 이제 프랑스 대통령이었던 뽕피두가 안 만나줬어.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이제 재무부 장관 발레리 지스카르 데스텐 나중에 대통령 된 사람인데 이 사람을 만나갖고 지스카르 데스텐이 아주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제 한국을 갖다 그동안 이뻐했던 게 니네가 경제적으로 인프라 같은 거 건설한다고 얘기하니까 우리 프랑스가 이제 그쪽에 경쟁력이 있어서 너네 시장의 가능성 하나 보고 지지를 했는데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이거 별로 이득이 안 될 것 같아. 니들은 계속해서 일본하고 잘 지내라. 대신에 우리는 정치적인 이득을 얻겠다. 왜? 제3세계 비동맹 세력이라고 불리는 제3세계 국가들이 북한을 지지하고 있었거든. 프랑스는 제3세계 불호권 국가들을 끌어안아서 나름대로 자기가 주도하는 블록 하나를 만들고 싶었거든. 근데 경제적인 이익 때문에 한국 쪽으로 친한 행보를 보냈는데 이거 아닌 것 같으니까 차라리 외교적으로 친북 행위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프랑스 애들이 이제 생각이 너무 이제 확고하니까 우리 정부에서 난리가 났죠. 김종필 총리가 고민이 얼마나 깊었는지 일주일 동안 한국으로 못 돌아와요. 고민하다가 결국 프랑스 애들의 마음을 돌립니다. 어떻게 했어? 우리나라 기업 당시 이제 여러분들 그 대한항공의 조중훈 회장 이 사람이 저기 워싱턴에 방문 중이었거든. 방문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대한항공기 보잉기를 갖다 사러 갔었어요. 갑자기 전화를 해가지고 파리에서 전화를 해갖고 자 지금 봐봐 국가가 기업을 갖다 마음대로 부릴 수 있던 시기였단 말이야. 냉전 시기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인터내셔널 릴레이션스가 이런 거란 말이야. 기업의 활동을 얘기를 하지만 국가를 중심에 놓고 설명하는 거란 말이지. 어떻게 했어? 딱 전화해가지고 조 회장 당신 저기 비행기 사러 갔지. 당장에 파리로 날라와. 그 프랑스에 와갖고 그 다음 에어버스를 갖다가 15대인가를 갖다가 구입을 합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에어버스라고 하는 비행기 있잖아. 그거를 갖다가 구입을 하는데 여러분 르몽드 기사가 뭔 줄 알아요? 프랑스 기술로 만든 에어버스 최초로 유럽의 하늘을 벗어서 하늘을 날다. 이게 제목이었어. 그러니까 유럽 바깥에 수출된 첫 번째 계약이 바로 우리나라 계약이었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경제 문제를 갖다 얘기를 할 때 국가의 외교 안보 문제를 갖다 중심에 놓고서 경제 문제를 설명하는 이런 식의 특징을 갖다 갖고 있는 게 국제 관계의 연구라고 얘기를 한다면 세계 정치나 지구 정치는 완전히 이런 어떤 이제 국가가 기업을 갖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좌지우지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기업의 전략과 무슨 국가의 대등한 어떤 관계라든가 그렇죠? 아니면 환경 NGO들이 어떤 정부라든가 국제기구에 행사하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쪽에 포커스를 갖다 맞춰서 다루는 게 세계 정치하고 지구 정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어때? 국제 관계에 비해서 비정부 행위자들의 좀 더 역동적이고 주체적인 활동에 포커스를 맞춰 갖고 다루는 이런 연구가 세계 정치와 지구 정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세계 정치부터 볼게요. 월드 폴리틱스. 국가를 포함한 다양한 행위자를 상정합니다. 국가를 넘어선 상호작용들을 주로 연구합니다. 그래서 국제사회가 점차 상호 의존적이고 통합되는 추세에 따라 특정한 국가들 간의 관계보다는 국제 시스템의 모든, 말이 어렵죠. 자, 말을 바꿀게 내가. 국제 시스템을 구성하는 모든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을 포함하는 정치, 이걸로 바꿉시다. 예, 국제 시스템을 형성하는 모든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을 포함하는 정치, 이걸로 바꿉시다. 예. 자, 요게 이제 보면 세계 정치라고 하는 것이 강조하는 특징이고요. 지구 정치하고 세계 정치는 크게 구분을 안 합니다만 우리가 글로벌 폴리틱스라고 얘기할 때는 주로 어때? 연구 분야를 놓고서 이제 구분해 볼 수밖에 없어요. 월드 폴리틱스하고 글로벌 폴리틱스는 거의 비슷한데 차이점이 뭐냐면 글로벌 폴리틱스는 어떤 생태의 문제, 그러니까 주로 보면 이제 환경 문제라든가 어떤 이민 문제라든가 주로 이런 것들, 이런 데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한마디로 어때? 정치성이 세계 정치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낮은, 약한 그런 현상들을 갖다가 연구하는 게 지구 정치의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계 정치는 여전히 어떤 권력 중심의, 그러니까 비정부 행위자들이 수행하는 어떤 권력 관계 같은 데 포커스를 맞춘다면 지구 정치는 권력 관계를 갖다 넘어서서 굉장히 다양한 그런 이제 수준의 연구를 다루게 돼요. 그래서 세계 정치와 지구 정치의 등장은 국제 정치학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위협이 되고 있어요. 왜? 기존에 있던 국제 정치학이라고 하는 게 국제 관계도 마찬가지고 국가 중심의 연구를 했다면 세계 정치와 지구 정치는 완전히 비정부 행위자들, 그러니까 일반 사회 행위자들의 관계 같은 것들을 주로 다루기 때문에 전통적인 국제 정치학의 연구 주제라든가 범위를 크게 흔드는 이런 상황에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그렇고 이제 지구 정치 한번 볼게요. 세계화를 맞이해서 세계가 하나의 큰 틀로 자리매김되면서 질적 변화를 일으키는 정치 현상들에 주로 주목을 하는데, 자, 여기서 말을 좀 바꾸자. 정치 현상을 넘어서 교통 통신의 발달로 글로벌화가 일상화되고 국제사회의 상호 의존과 통합이 심화되어 세계가 하나의 지구촌을 형성함으로써 발생하는 정치 현상. 그러니까 세계 정치하고 내용은 거의 그 대동소이한데 중요한 건 뭐냐면 관심의 영역이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세계 정치는 아직까지도 보면은 어떤 비정부 행위자들이 수행하는 어떤 정치적인 관계, 요런데 권력 관계, 여기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려고 한다면 지구 정치는 아예 전통적인 그런 정치 연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권력 관계를 넘어선 다양한 상호작용을 모두 포괄하는 이런 이제 연구가 돼버려요. 지구 정치 수준까지 가게 되면 어때? 이젠 사실상 국제 정치학의 특징은 사실 사라지게 됩니다. 개인들 간의 관계, 어떤 지방 자치단체들 간의 관계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을 하게 되면은 사실상 보면은 국제 정치학의 특징 자체가 거의 사라지게 되는 거죠. 자, 국제관계 이론과 연구 방법. 자, 어떤 결과를 낳게 한 사건이나, 자, 일단 보시면은 자, 미리 여러분들한테 몇 가지 설명을 좀 하고 갈게요. 자, 이제 연구 방법. 우리가 연구 방법이라고 부를 땐 좀 고상한 말로 얘기하면 에피스테몰로지라고 얘기를 해. 인식론이라고 부르는 거야. 자, 연구 방법을 갖다 우리가 구분할 때 몇 가지가 이제 방법이 있는데, 자, 구분하는 방법이 연구자들마다 좀 틀린데 두 가지 정도는 꼭 기억을 합시다.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자, 여기 나온 대로 이제 전통적 방법과 자, 과학적 방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용어가 마음에 안 들어. 자, 어쨌든 자, 용 괄호 치시고 행태주의. 자, 이렇게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요건 바로 뭐? 연구 방법론이 시기. 일단은 이제 시기와 그다음 주제를 갖다 중심으로 구분하는 건데 특히 시기적인 구분이 강합니다. 자,
특히 이제 이건 미국 정치학에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 우리는 어쨌든 미국 정치학을 중심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데, 뭐 시험 문제 자체가 미국 정치학 중심으로 나오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일단 봐봐. 전통적 방법은 1950년대까지를 갖다가 주름 잡았던 연구 방법을 우리가 전통적 방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1950년대까지 주름 잡았던 국제정치 연구 방법을 갖다가 전통적 방법이라고 부릅니다. 주로 이 시기에는 말이야, 전통적 방법은 자, 철학, 법학, 역사, 이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했어. 정치를 갖다 연구를 할 때 정치 연구라고 하는 게 철학과 역사와 법을 벗어나지를 못했었습니다. 실제로 정치학이라고 하는 전공 자체가 따로 독립되어 있지 않은 그런 나라도 많았어요. 국제정치학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국제정치학은 학문 자체가 전공이 생겨난 게, 전공으로서 탄생한 게 2차 대전 이후란 말이야. 그러니까 대부분 정치에 대한 연구가 국제정치건 국내정치건 철학이나 역사나 법학의 하위 분야로서 간주되던 이런 시기였단 말이지. 자, 이 시기의 특징은 뭐냐면 주로 규범적인 연구가 지배했습니다. 뭐라고? 규범적 연구. 규범적 연구라고 하는 거는 정치란 마땅히 이러이러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죠? 무엇이 사회를 위해서 가장 바람직한 또는 마땅히, 이런 말들은 바로 뭐 주관과 가치가 상당히 개입되어 있는 이런 연구를 하던 게 이 시기예요. 뭐라고? 주관과 가치가 상당히 개입되어 있는 연구. 이게 전통적 연구 방법의 특징입니다. 자,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 본성적으로 인간은 권력을 추구하는 존재다. 한스 모겐소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해. 나중에 이름 나올 거예요. 저 뒤쪽 가면 자세하게 얘기할 거예요. 자, 인간의 본성은 바로 이런 것이다. 그런 인간들은 마땅히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이 맞다. 사회는 마땅히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자, 이런 것들을 철학적 사유라든가, 그러니까 뭐 칸트가 뭐라고 말했고, 플라톤이 뭐라고 말했고, 이 사람들의 마키아벨리가 뭐라고 말했고, 얘들의 말에 따르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러이러한 존재다. 사회는 본질적으로 이러이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 마땅히 올바른 사회는 이런 사회고 우리는 그 길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 자, 이게 대체로 보면 전통적 방법이었어. 법학은 주로 법학적 접근을 갖다 했던 그런 이제 그 전통적 방법에서는요, 주로 비교 헌법 같은 것들을 갖다 주로 다뤘단 말이지. 각 나라의 제도를 갖다 비교하는. 미국 같은 경우는 외교 제도를 위해서 어떤 법이라든가 장치를 만들어 놓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갖다 비교하면서 목적은 뭐야? 이 여러 가지 법 중에서 어떤 법 체계가 어떤 사회에 가장 잘 맞는가라고 하는 걸 밝혀내고, 그런 고로 현재 존재하는 제도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가치와 주관을 강력하게 표출하는 이런 것들이 전통적 방법이었어요. 이게 1950년대까지 그 사회과학을 지배하던 방법이 이런 식이었었습니다. 자, 그랬는데 과학적 방법이라고 하는 게 1950년대 말, 특히 60년대부터 주류가 되는 방법인데, 이 전통적 방법을 갖다 채택하고 있던 여러 학교의 그 주류 학자들에 대해서, 요건 여러분 답안지는 쓸 얘기는 아니야. 정치학에 감춰져 있는, 사회과학에 감춰져 있는 아름답다긴 좀 우울한 얘기를 여러분한테 해줄게. 자, 이제 하우프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연구에서 나와 있는 행태주의의 발명에 대한 얘기가 이제 있는데, 1950년대가 되면 여러분 미국 대학 같은 경우는 사립학교가 많죠. 유럽 학교들하고 달라요. 이 사립학교들 같은 경우는 민간 자본들한테 상당히 많은 기부에 의존한단 말이지. 근데 포드, 록펠러 같은 애들이 대학에 가장 많은 기부를 갖다 주는 애들이었어요. 특히 포드 재단 같은 경우는 사회과학 쪽으로 많은 기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얘들이 이제 그 50년대 말이 되면 이제 문제를 제기한단 말이야. 사회과학자들한테. 주로 무슨 문제? 왜 실적이 안 나오냐? 우리가 자연과학자들한테 돈을 주면 걔들은 뭔가 만들어낸다. 결과물이 있는데, 니네 정치학자들, 특히 정치학자들을 타깃으로 공격을 했단 말이야. 니네들은 우리가 아무리 재정적 지원을 해도 쓸만한 것들을 별로 안 만들어내는 것 같아. 그러면서 강력하게 뭐를 갖다 요구해? 사회과학을 계량화하고 자연과학화하는 이런 연구를 강력하게 요구하게 됩니다. 누가? 포드 재단이 특히.
이걸 어떻게 한 거야? 각 대학에 있는 어떤 재정팀이라든가 이런 데다가 대외 교섭팀 단위들이 있을 거야, 대학들에. 걔들한테 재정 지원 계속 받고 싶으면 이제부터 이런 자연과학적인 방법으로 연구를 해봐라. 그렇지 않으면 돈을 끊겠다라고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지. 이래갖고 어때? 사회과학을 자연과학화하는 돌풍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때 일군에 이제 그 혁신의 일조를 하게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럽에서 이민을 온 유태인 학자들이었어요. 특히 이제 오스트리아 비엔나 학파라고 불리는 비엔나 대학에 있던 유태인 학자들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 굉장히 비주류였어. 비주류였는데 얘들은 바로 어떤 과학의 개념을 갖다 가지고 이제 그 연구를 수행을 했냐면은,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인간에 대한 탐구는 너무 주관적이었고 그다음 규범적이었다. 규범은 과학이 아니다.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가치를 배제해야 된다. 그리고 또 뭡니까? 그다음 또 규칙성을 갖다가 탐구할 수 있어야 된다. 가치를 배제하고 가장 규칙성을 잘 정립하고 있는 학문이 뭐야? 수학과 기하학이다. 인간은 수학과 기하학적 방법으로 연구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게 오스트리아 비엔나 학파예요. 얘네들이 비엔나 대학의 경제학자들이 발전시킨 게 뭐야?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같이 인간의 효용도 계량화하려고 하는 연구를 했던 사람들이고, 이 오스트리아 비엔나 학파 애들이 철학과에서 정립을 한 과학에 대한 개념이 바로 논리 실증주의라고 하는 학파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주관적인 것, 어떤 당위론적인 것, 규범적인 것을 다 배제한 상태에서 순수하게 객관적인 논리를 정립하는 것을 목표로 했던 얘들이었단 말이지. 얘네들이 히틀러한테 박해를 받아가지고 어디로 가? 유럽 곳곳을 전전하다가 록펠러 재단에서 레퓨지 스칼라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그 유태인 학자들을 적극적으로 유치를 했죠. 록펠러가 만든 학교가 그 망해가는 학교, 돈 주고 산 학교 있잖아. 그 학교가 어디? 시카고 대학이란 말이지. 시카고 대학교 경제학과와 철학과가 바로 그 오스트리아 비엔나 학파의 학파로 가득 채워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얘네들이 50년대 정치학을 개량화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학자들이 바로 얘네들입니다. 시카고 대학교가 이때 그래갖고 대개 두각을 나타내게 되는 거란 말이지. 자, 지금 얘기한 대로 과학적 방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지금 내가 얘기한 거야. 바로 그 주관성으로부터 벗어난 학문, 그렇죠? 그리고 철저하게 객관성과 보편성을 갖다 주장하는 과학, 그리고 그 실증 가능한 연구로만 사회과학을 한정합니다. 그러니까 추상적인 어떤 성찰이라든가 도덕적인 양심에 대한 호소 이런 것들은 도저히 과학이 아니고 철저하게 과학은 증거를 통해서 입증될 수 있어야 된다. 칼 포퍼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해? 좋은 명제는 과학적 명제는 반증 가능성이 큰 명제가 과학적 명제라고 얘기를 하죠. 즉 반박을 할 수가 없는 명제는 과학적인 게 아니야. 그렇죠? 반박이 불가능한, 특히 증거를 통해서 반박을 할 수가 없는 명제는 이건 과학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야.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되는 증거들을 갖다가 제시를 갖다 하면서 반박할 수가 있어야 과학적 명제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해갖고 주도를 했던 게 행태주의라고 하는 그 학문입니다. 자,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문제가 돼요. 어떤 문제가 되냐면은 정치 문제, 사회 문제는 인간의 주관적 가치를 배제하고 연구가 가능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거죠. 특히 1970년대가 되면 미국 사회가 구세대와 신세대 간의 갈등, 그다음 또 좌파와 우파의 대결, 그다음 또 이제 베트남 전쟁 이런 거 갖다 겪으면서 사회가 엄청나게 이념적인 갈등이 되게 심했던 사회가 70년대였단 말이야.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가치와 주관적 판단을 다 배제해 버리니까 지금 공공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냐, 그렇죠? 복지를 계속해서 유지를 해야 될 거냐, 삭감해야 될 거냐, 굉장히 주관성이 들어가 있는 이런 연구에 대해서 그냥 통계 자료 같은 것만 만들어서 자, 통계가 이렇게 돼 있어요라고 하는 것밖에 제시를 못 해주는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이런 걸 좀 극복하자. 그래 70년대에는 자, 계량적 방법, 자연과학적 방법을 여전히 유지하되 연구의 목적을 좀 더 주관적인 연구를 갖다 중심으로 다뤄보자라고 하는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 포스트 비헤이비어럴리즘, 그러니까 후기 행태주의라고 부르는 운동이 70년대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국제정치학 방법을 갖다 얘기할 때 주로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갖고 구분을 이제 많이 하고요. 자, 다음 두 번째.
요거는 특히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과 구성주의 학자들이 좋아하는 분류 방법, 지금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거. 이게 일반적으로 지금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거고, 이제 밑에 나오는 것도 이런 내용으로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 말고 하버마스의 자, 방법론. 이건 여러분이 좀 알아놨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나중에 포스트 모더니즘, 구성주의라고 하는 그 이론들을 우리가 공부하게 될 텐데, 그쪽 사람들은 하버마스의 분류 체계를 주로 더 존중한단 말이야, 이 사람들은. 자, 하버마스의 방법론 분류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자, 위르겐 하버마스라고 하는 사람은 독일의 그 비판 이론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 학자죠. 독일의 사회학자야. 엄밀히 말하면 사회 철학자입니다. 하버마스가 말하는 첫 번째 명제는 바로 뭐냐면 방법론이라고 하는 건 연구자의 목적, 그러니까 연구의 목적에 따라서 방법론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게 이 사람이 주장하는 첫 번째 주장입니다. 뭐라고? 연구의 목적에 따라서 방법론이 달라진다. 연구 목적에 따라 갖고 크게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는 방법론이 있다고 봅니다. 이 사람은 첫 번째 경험적, 실증적 방법. 자, 경험적 실증적 방법은 뭐를 목적으로 하는 거야? 사회의 관리, 통제를 목적으로 해. 자, 사회를 갖다 전반적으로 어떤 목적에 의해서 관리하거나 통제하려고 하는 목적을 갖다 가지고 행해지다 보니까 어때? 전반적인 사회의 보편성을 갖다 중심으로 관심을 갖겠죠. 그렇죠? 사회 전체를 갖다, 전체 사회를 갖다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유지하거나 끌고 가려고 하려면은 어때? 많은 사람들의 일반적인 상황들에 관심을 가져야지 어떤 개별자들의 특수한 이익이라든가 행태에 관심을 가지면 안 되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상당히 보편성과 객관성을 추구하게 됩니다. 예, 이걸 갖다 추구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럼 여기에 가장 잘 맞는 방법이 뭘까? 전반적인 추이라든가 전반적인 선호라든가 이런 것들을 측정할 때 가장 잘 맞는 방법이 뭘까? 양적 접근입니다. 통계라든가 어떤 이제 면접이라든가 뭐라고 얘기해야 여론조사라든가 예, 그런 방법을 갖다가 주로 이제 사용하게 되는 거야, 이게. 그렇죠? 자, 그러니까 얘들은 어때? 현재 존재하는 사회 질서가 문제가 있냐 아니냐, 이 사회 질서를 바꿔야 되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 의식 같은 게 없죠. 그렇죠?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뭘 원하고 있는가 이거를 알아갖고 거기에 부합하는 정책을 내서 현재 체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목적이 되게 많은 거란 말이야. 그렇죠? 예. 그러니까 상당히 보수적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질서 자체가 문제가 있냐 없냐 이거를 바꿔야 되냐 마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느냐 가치 중립적인 상태에서 이런 것들을 표방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현재 체제를 인정한 상태에서 사람들의 현재 체제에 대한 반응만을 물어보는 거다. 그러니까 이 현재 체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극복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문제의식보다는 여기에 대해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반응하느냐 아니냐를 갖다 그냥 측정하는 거 여기에 주로 몰두하게 된다는 거죠. 예. 여기에 딱 해당하는 게 뭐야? 앞에서 얘기한 행태주의입니다. 행태주의가 여기에 딱 들어맞는 그런 사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지워도 되겠죠? 자, 두 번째 역사적 해석적 방법. 자, 역사적 해석적 방법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연구 방법은 주로 뭐를 목적으로 한다? 자, 행위의 맥락과 결과를 이해하는 걸 목적으로 합니다. 이해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 행위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주로 이런 것들을 캐어 묻는 거예요. 자, 봐봐요. 자, 행위를 관찰했어. 자, 어떤 사람이 이러고 있습니다. 사진을 갖다 가지고 우리가 쫙 현장 가서 사진을 찍어 왔어. 사진 속에 있는 사람이 이런 행위를 하고 있어. 이거. 자,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 손을 이렇게 들고 있단 말이지. 자, 이것의 의미가 뭐냐?
그걸 알려면 그 사회의 구조적인 맥락을 알아야 됩니다. 그 사회의 전반적인 그런 어떤 규칙이라든가 사회에서 통용되는 규칙이라든가 문화라든가 그런 것들을 배경으로 했을 때 이것이 저항의 의미인지 아니면 인사인지, 그쵸? 아니면 어떤 긍정적인 표시인지를 갖다 알 수가 있다는 거야. 즉 사회 구조와 인간의 행위 간에 어떤 상호작용과 결과를 갖다가 이해하려고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전반적인 큰 샘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사례를 갖다 중심으로 심층적으로 파고들겠지. 그쵸? 인류학자들 같은 경우가 하는 게 주로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현장에 가가지고, 예? 여러분 쿨라라고 들어봤어? 쿨라? 예, 말리노프스키라고 하는 영국의 인류학자가 옛날에 여러분 남태평양에 가고 쿨라 무역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단 말이야. 이 사람들이 굉장히 1년 중에 많은 시간을 그 시간에 농사를 지면 배불리 먹을 텐데 그 아까운 시간을 이상한 무역을 갖다 하는데 쓰더라 이거지. 바로 한쪽 부족은요 시계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면서 조개 껍질을 갖다 가지고 목걸이를 만들어 갖고 남태평양의 섬들을 돌아가면서 만나는 부족들한테 걸어줘. 다른 부족은 어때?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반지인가 팔찌를 만들어서 만나는 부족한테 걸어준단 말이야. 이런 일을 왜 하고 있느냐? 그걸 알려고 그러면 어때? 그 사회에서 이 행위, 쿨라 무역이 갖고 있는 의미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쵸? 예? 그래서 어떤 사회적인 맥락 속에서 이 행위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갖다 캐려고 하는 것, 이해하려고 하는 것 그런 목적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이제 역사적 해석적인 연구 방법의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얘들은 그러니까 어때? 심층 사례 연구 같은 것 주로 질적 접근을 중심으로 이제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여기에 딱 들어맞는 그 국제정치 연구 방법이 구성주의라고 부르는 연구 방법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자, 구성주의가 뭐냐? 지금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해볼게. 나중에 국제정치 얘기할 때 긴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냥 이해하기 수 있는 수준으로 여러분한테 얘기할게요. 지금 구성주의는 바로 뭐냐면, 자, 우리가 어떤 현상을 갖다가 이제 이해를 갖다 할 때 그 현상이 맞냐 틀리냐가 아니라 우리는 왜 그 현상을 그렇게 이해하게 됐을까? 여기에 대해 질문을 갖는 거예요. 자, 더 쉽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 자, 구성주의자들은 말이야. 우리가 여러분이 주로 논쟁들을 우리가 이런 논쟁 많이 했잖아. 하나님께서 계시냐 안 계시냐. 그렇죠? 구성주의자들한테 중요한 건 하나님을 입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실증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경험적인 자료를 갖다 가지고 입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한테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그 믿음이 허구냐 진실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질문을 던지는 거야? 저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믿게 됐을까?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현실적으로 어떤 효과들이 산출되는가? 예를 들어봐.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야, 하나님이 마셨다는 성배 내놔봐. 예수님이 입었던 옷 한번 내놔봐. 그거 없으니까 우리는 못 믿어. 이건 의미가 없어. 왜? 이 사람들은 실제로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으면서 교회에 가서 노래를 부르고 성경을 외우고 그 다음 어때? 그 뜻에 따라 성경의 말씀에 따라 갖고 행위를 한단 말이야. 그럼 하나님 계시냐 안 계시냐보다 그거 상관없이 어떤 행위의 결과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사람들은 어떤 믿음과 신념을 갖다 가지고 규범을 형성하는가 그리고 그 규범을 수용하고 어떤 방식으로 수용을 하고 어떤 결과들을 산출하는가 이런 것들을 중심적으로 다루는 게 구성주의의 문제의식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 실증주의를 갖다가 얘들이 좋아하겠어? 싫어하겠어? 구성주의자들은. 여러분 답해보세요. 당연히 반실증주의적인 길을 가게 됩니다. 그렇죠? 예, 반실증주의의 길을 갖다 가게 돼요. 나중에 구성주의 얘기할 때 그런 얘기 나올 거예요. 예. 자, 다음에 세 번째 방법은 자, 비판적 접근 방법이라고 이제 하버마스가 얘기하는 건데 자, 이 비판적 방법의 목적은 사회 구조로부터 자, 인간을 해방시키는 겁니다. 연구 목적 자체가 현재 존재하고 있는 사회 구조로부터
인간을 자유롭게 만드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 그런 이제 그 논의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논의는 필연적으로 규범적으로 갈 수밖에 없죠. 지금 현재 존재하는 질서가 정당한 질서냐 아니면 나쁜 질서냐, 지금 현재 존재하는 사회 구조가 누구를 이롭게 하고 누구를 불리하게 하느냐, 그리고 그런 유불리의 차이는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상당히 가치가 많이 반영되어 있는 이런 연구를 하겠죠. 그렇죠? 굉장히 실증적인 그런 접근보다는 주로 어때? 논리적인 당위성 이런 것들을 갖다 중심으로 설명을 갖다 하게 됩니다. 주로 여기에 해당되는 게 여러분 전통적으로는 마르크스주의예요. 마르크스주의는 현재 존재하는 자본주의 질서를 객관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자본주의 질서가 부르주아라고 하는 계급을 계속 이롭게 만들고 프롤레타리아를 계속해서 억압하는 이런 결과들을 지속적으로 산출하고 있다. 이 자본주의 구조로부터 인간을 해방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를 갖다 담고 있는 게 마르크스주의란 말이야. 두 번째, 포스트 모더니즘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나중에 자세하게 얘기하겠지만 포스트 모더니즘은 근대 이후로부터 우리는 어떤 표준에 의한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죠. 표준에 의한 지배. 그러니까 근대 사회가 되면서 각자 자유롭게 흩어져 있는 사람들한테 주로 국가가 중심이 되어서 정부가 중심이 되어 가지고 이런저런 표준을 만들어서 그 표준을 갖다 우리 다른 말로 구조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사회 구조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법률적인 표준, 문화적인 표준, 과학적 표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 표준을 강요하고 있다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이 해방되기 위해서는 어때? 이런 여러 가지 그 표준으로부터 사회 구조로부터 구조를 해체해야지만 인간이 해방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해체주의 얘기하잖아. 사회 구조를 갖다가 해체함으로써 우리 인간들이 해방될 수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주장이란 말이지. 그래서 하버마스는 이렇게 방법론을 갖다가 세 가지로 나눠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국제정치학에서 등장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국제정치 이론, 구성주의 국제정치 이론, 얘네들 같은 경우가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비해서 주류 국제정치 이론은 뭐를 중심으로? 객관적, 실증적 접근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나중에 얘기하게 될 주류 국제정치 이론 중에 현실주의, 자유주의, 다 이제 그런 식으로 발전해 왔다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자, 지금 한 10분 쉴게요. 지금 10분 쉬고 이어서 할게요.